이거는 장인자모는 이거는 빼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배우시사 페이지 이거는 그룹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룹에 안 들어가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상속을 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죠? 이제 67페이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간 관계상 제가 한 6시 정도까지 지금 할 예정이고요. 일단 상속세도 좀 필요한 부분만 좀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좀 핵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속세 같은 경우도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들을 다 합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법상 상속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 가액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간주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인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좀 같이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일단은 상속세 같은 경우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 개시 현재 모두 다 합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볼게요. 그런데 일단 아버지가 남기신 부동산, 자동차, 주식 이런 것들은 다 본래의 상속재산 가액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다 합친다. 자, 그런데 자, 볼게요. 이렇게 합니다. 납부 의무자 좀 빼려고 했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야, 내 재산을 너한테 줄게. 또는 유언장을 남깁니다. 유언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죠? 유증, 사인증명, 유증, 유언장 작성, 사인증명, 계약서 작성, 증여계약, 너한테 줄게. 근데 대신에 내가 죽으면 너한테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탁. 두 가지 신탁을 합해서 자, 이렇게 받는 사람들을 수유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받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냥 돌아가셨으면 누가 받죠? 이것은 피상속인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받습니다. 가족들이 받아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해서 자, 직계 비속, 그다음에 배우자, 직계 존속, 배우자, 그다음에 한상계 배우자는 공동상속이 되고, 그다음에 형제자매, 그다음에 반기혈족, 사촌인의 반기혈족. 이런 식으로 해서 받는 사람들이 상속인입니다. 자, 이렇게 받는 사람들. 그래서 둘 다 어떻게든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이 받은 만큼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부담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상속세의 계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금을 계산을 하고 네가 얼만큼 받았네, 내가 얼만큼 받았네 라고 해서 세금을 각각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납부할 만큼을 각각 부담할 만큼을 계산하는 구조다. 이게 상속세의 계산 구조입니다. 자, 상속세 납부 의무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상속인이 내 재산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해서 의사를 남기고 돌아가셨다. 자, 그렇게 해서 받는 사람들을 수유자, 그게 아닌 사람들을 상속인. 자, 그냥 가만히 있다가 피상속인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상속인들이 재산을 이제 나누겠죠. 협의가 되면 협의 우선 엄마가 아버지가 100억을 남기셨는데 엄마가 70억 하십시오. 제가 20억 하고 동생이 10억 할게 라고 협의가 되면 협의가 우선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70억 받았으니까 70%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고 아들이 20%, 딸이 10% 이렇게 가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상속포기자하고 상속결격자. 상속포기자는 뭐죠? 상속포기자는 내가 상속을 안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속결격자는 피상속인을 해치려고 하든 가족을 해치려고 했다든지 그 재산을 유산을 가로채려고 했다든지 자 그렇게 해서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들. 자,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상속세 납부 의무자가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상속세 납부 의무자는 받은 사람들이 받은 만큼에 대해서 납부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상속 포기자는 안 받았어. 상속 결격자 박탈당해서 어떻게 납부 의무자 될 수 있지? 라는 부분들은 좀 이따 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앞에서 봤던 본래의 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 간단히 넘어가도록 할게요. 본래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현재 남기신 재산인데 본인의 명의에서 본인의 명의, 피상속인의 명의에서 이제 상속인들 명의로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일단 원칙적인 부분들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린 부분은 간주상속재산입니다. 보험금. 자, 간주상속재산, 여기 부분이에요. 간주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이 뭐지? 그러니까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이 있습니다. 간주라는 것은 뭐냐면 뭐뭐라고 본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뭐냐? 법률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사실의 본질에 관계없이 효과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반대 사실을 증명해도 효과가 번복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납세자 세법 교실을 들은 이 3시간을 충족을 하면 여러분들은 모두 상속세, 증여세 전문가로 봅니다. 라고 하면 말이 되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도 요건을 충족하면 간주로 걸어놨다, 의제가 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씩 물어봐요. 한 분씩 물어봐요. 혹시 이 상속세 물어봐요. 대답 못해도 여러분들은 전문가 되는 거예요. 반대 사실을 증명해도 제가 증명해도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간주라는 규정은 상당히 무서운 규정입니다. 이게 상속세, 즉 이 보험금은 신탁재산은 퇴직금은 민법상 성격으로는 상속재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세법상에서 야 이것들도 다 모두 다 상속재산으로 볼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상속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험금에 대해서만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험금에 대한 부분 간단한 용어가 있고 여러분들 사례를 하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진양처일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살아계실 때. 자, 삼성생명,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 교보생명, 생명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생명보험, 사망보험을 합니다. 자, 내가 매달 100만원씩 낼게. 월 100만원씩 보험료를 낼 테니까 내가 죽으면 자, 5억 원의 사망보험금 보험료금 다릅니다. 내가 매달 100만 원 보험료를 낼 테니까 내가 죽으면 자, 보험금을 내가 지정하는 내 아들에게 좀 주라. 수익자 아들입니다. 수익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자, 피보험자는 자, 보험이 객체화된 사람, 즉 내가 죽으면 죽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험 계약을 체결해요. 자, 내가 보험 삼성생이면 교보생명이든 보험 계약을 체결할게. 자, 보험료 매달 100만 원씩 낼게. 내가 죽으면 피보험자 내가 죽으면 자, 이 보험금 5억 원을 내가 지정하는 수익자 이 보험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아들에게 좀 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피상속인이 이제 진양철이 사망을 합니다. 자, 아들이 5억 원의 돈을 받겠네요. 자, 이 5억 원은 상속 재산일까요? 아니면 아들 재산일까요? 1번 상속 재산이다. 2번 아들 재산이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빼뜨렸습니다. 자, 중간에 1번 이 재산은 민법상 상속 재산일까요? 아닐까요? 똑같은 얘기네요. 자, 정답은 뭐냐? 정답은 민법에서 봤을 때는 아들 재산으로 봐요. 아들의 고유 재산으로 봅니다. 자, 유민선님 맞습니다. 아들의 재산입니다. 아들의 고유 재산, 즉 지재산이에요. 상속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아들로 내려야지. 이것은 뭐죠? 보험회사로부터 내려왔어요. 보험회사에서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속 재산이 아닙니다. 민법상. 법원에서 일관되게 얘기해요. 야, 이거는 민법상 예재산이야. 예재산 아니야. 예재산이 되려면 상속 재산이 되려면 얘한테 받아야지. 왜 얘한테 받아? 그런데 세법상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세법상 입장에서 보면 자, 이 돈 5억 원은 뭐죠? 결국 원천이 뭐예요? 아버지가 원천이에요. 아버지가 계속 매달 100만원씩 정도 아들이 받는 거 아니에요. 세법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민법상으로는 아들 재산이라 그따 치자. 그런데 세법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아버지 돈이 원천이 내려온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에요. 보험료가 원천이잖아요. 이 5억 원의 원천은 월 100만 원씩 하는 보험료다. 자,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자, 이것은 지금 여기서 배우자 나와 있네. 자, 아들이든 배우자는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고 했지만 민법상에서는 우리 세법상으로 봤을 때는 실질은 이 원천은 결국 돌아가신 분이 냈던 보험료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자, 상속재산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간주를 걸어놨을 수밖에 없어요. 민법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상속 포기한 경우도 한번 볼게요. 상속 포기한 경우.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앞에서 상속 결격자도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 자, 피상속인이 돌아가시 전에 사업을 하셨나 봐요. 아파트는 10억짜리 한 채 남겼는데 대출을 20억짜리 대출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억이에요. 10억. 10억이 부채요. 자, 이 자식들 배우자는 상속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상속을 받는 순간 10억을 내가 내 돈 갖고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상속을 포기합니다. 그렇겠죠. 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피상속인이 돌아가시 전에 배우자 몰래 보험 계약을 했더라. 과거에 보니까 그리고 매달 30만 원씩 납부를 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당신 남편이 돌아가시 전에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게 있고 이게 수익자를 저희 당신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보험금 받아가세요라고 보험금이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5억 원입니다. 배우자는 일단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내가 상속을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보게요. 지금 남긴 거는 10억, 부채는 20억, 마이너스 10억, 보험금을 5억 원을 가져가도 마이너스 5억이네. 자, 이 보험금을 가져가는 순간 나는 상속 포기를 못 하는데 어떻게 되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냐? 라고 했을 때 법원에서 뭐라고 하죠? 이 보험금 야 받아. 왜? 이것은 네 재산이야. 이거 받는다고 해서 상속 포기 없어지지 않아. 상속 포기해도 괜찮아. 라고 합니다. 이거는 상속 포기는 상속 재산을 받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니는 네 재산 받는 건데 상관없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습니다. 받아도 상속 포기가 없어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세법상 문제는 뭐죠? 일단 배우자가 상속 포기를 해도 보험금 수령 가능합니다. 보험금 수령 가능하고 상속 포기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배우자 지재산을 지급하니까. 두 번째 문제, 보험금 수령 가능하다면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상속 포기자에 대해서는 일단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거 상속세 과세해야 돼 라고 했는데 상속세 납부 의무자에 대해서는 아무 예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 포기자 예를 과세하기 위해서 상속 포기자, 상속 결격자도 우리가 납부 의무자에 포함시킨다. 이 배우자는 뭐죠? 상속 개시 현재 받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간주 상속 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예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위해서 상속 포기자하고 상속 결격자도 납부 의무에 포함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아까 앞에서 보셨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상속 포기자하고 상속 결격자가 납부 의무자에 들어오게 된 배경입니다. 하나의 배경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간단히 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 보험금에 대한 간주 상속 재산의 그 구조는 상속인 예를 들어서 수익자가 잠시만요. 일단 수익자가 받는 이 보험금이 있고 이 원천이 결국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납부했지 않느냐. 결국 수익자 받는 보험금의 원천은 피상속인이 납부했던 보험료가 아니냐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질문. 이희진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끝나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만 납부한 맞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 이 설명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볼게요. 보험금을 5억을 받았어요. 자, 5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험료는 보니까 피상속인이 월 30만 원 내고 배우자가 월 30만 원 냈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예시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그럼 어떡할까? 자, 배우자가 5억을 받았습니다. 5억을 받았는데 보험료를 낸 걸 보니까 과거에 돌아가신 분이 월 30만 원 내고 본인이 월 30만 원 냈었어요. 그러면 상속재산은 얼마로 볼까요? 5억을 전체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피상속인이
매달 30만 원씩 전체를 다 납부했다. 그러면 이 전체가 5억 원이 전부 다 상속 재산이 되지만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절반 건은 상속을 받은 것이 되고 절반 건은 뭐죠? 내가 내고 내가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속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증여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하나 예시. 돌아가신 분이 예를 들어서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피상속인이 있습니다. 매달 100만 원을 보험금을 냈습니다. 보험료를 냈습니다. 보험료를. 자, 그런데 이 보험료를 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냈어요. 자,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이것을 보험금을 5억 원을 수익자 아들에게 줍니다. 피상속인하고 계약을 할 때, 야, 나랑 보험 계약할 때 100만 원씩 배달 보험료를 낼게. 그런데 실제 보니까 피상속인이 납부한 게 아니라 배우자가 납입했어요. 배우자가 보험료를. 자,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나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니까 보험금을 5억 원을 아들에게 지급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상속을 받은 걸까요? 아들이? 뭐죠? 증여입니다. 맞습니다. 증여를 받은 게. 자, 이 경우는 뭐죠? 자, 지금 이게 우리 과세 구조가 뭐죠? 이 5억 원, 아들이 네가 5억 원을 받았네. 민법상으로는 아무리 네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세법상으로 봤을 때는 이 원천을 누가 부담했지? 라고 했을 때 방금 앞에서 봤던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다? 그러면 이것은 상속으로 보겠어. 자, 근데 만약에 이 원천을 피상속인이 납부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납부했으면 우리는 뭘로 봅니까? 우리는 이것을 증여로 보겠습니다. 증여. 증여. 이게 좀 달라집니다. 자, 마지막 한번 문제 이것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종종 한 번씩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108분이 남아 계시기 때문에 이거 정답을 맞추신 분께 커피 한 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혹시나 커피 지금 받으실 분들은 좀 번거롭더라도 제 휴대폰에 좀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망보험금이 5억 원입니다. 5억 원입니다. 일단 이게 원본제부터 증여. 네. 자, 진양철이 돌아가시 전에 계약을 체결했네요. 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수익자를 누구냐? 수익자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보험회사에서 5억을 지급합니다. 5억을 지급했어요. 자, 그런데 보험료를 누가 냈죠? 돌아가신 분이 다 냈어요. 아,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나왔네요. 첫 번째 나왔습니다. 첫 번째, 1번. 상속재산 들어가겠네요. 얼마? 5억 원. 5억 원. 왜? 이 보험금 수익자 배우자가 받은 것은 얼마죠? 원천이 뭐죠? 원천이 피상속인이 불입한 거네. 즉 피상속인의 돈이 상속된 것으로 봐야겠네. 라고 해서 상속재산 5억 원이 일단은 상속재산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배우자가 이 보험금을 자, 아들하고 딸하고 각각 아들하고 3억, 2억 협의 분할합니다. 협의 분할합니다. 자, 여러분들 상속재산은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 아버지가 100억을 남겼다. 그러니까 어머니 80억 하십시오. 제가 20억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뭐냐? 일단은 배우자의 자기 재산이에요. 우리가 세법에서만 이거 상속으로 보겠다는 거지 여전히 성격은 배우자 지재산이에요. 이것을 협의를 해버렸어요. 아들하고 2억, 본인 3억.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 증여가 돼버려요. 증여. 그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발생하네요. 첫 번째, 배우자가 수익자로서 받는 것은 일단 상속재산에 5억 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 상속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나눠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아들에게 엄마가
2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정답이 있었구나. 정답이 있었네요. 자, 이게 또 관련된 우리가 보통 법령에 정확하게 명확히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가 국장에서 이런 예규로 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자, 그다음에 추정상속재산, 여러분들 지금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추정상속재산하고 간단히 하고 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시간이 조금 오버됐네요. 일단은 한번 6시 정도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정상속재산 보시면, 일단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던 부분은 여기에요. 지금 여기까지 봤었고, 이제 추정상속재산 할까요? 자, 추정상속재산 보시면, 논리는 그렇습니다. 피상속인이 100억이라는 재산을 남기면 50%의 세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100억이라는 재산을, 자, 이것은 뭐냐면 상속개시일 현재거든요. 상속개시일 현재 남긴 재산. 우리 상속세 계산 구조가 상속개시일 현재 남긴 재산을 다 합해서 세율을 곱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세금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상속개시일 현재 남긴 재산을 줄이면 되겠네? 어떻게? 팔아버리자, 팔아자.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팔고, 1년 전에 팔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상속개시 현재 남은 재산은 이것밖에 없어요. 얼마? 10억밖에 안 남았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지? 90억은 팔아버렸어요. 처분. 10억에 대한 30%? 2억밖에 안 내네? 2억 4천밖에 세금을 안 냅니다. 자, 그대로 남기면은 45억의 세금을 내고, 팔아버리면 2억 4천밖에 안 낸다. 자, 누구라도 다 팔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팔았으면은 이 판 것을 우리는 현금의 상태로 상속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너네들이 입증을 해라. 상속인들이 입증해. 팔아서 어떻게 썼는지 입증해. 입증 못하면 우리는 현금의 상태로 상속한 것으로 보겠다. 이 두 개의 상태를 똑같이 맞춰줄게. 라는. 자, 이것은 여러분들 납세자하고 과세관청하고 다툼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다툼이 많을까요? 일단, 자, 판 사람은 누구죠? 돌아가신 분이 팔았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팔았습니다. 처분했습니다. 자, 그런데 입증을 해야 되는 사람은 누가 입증해야 되죠? 남아있는 상속인들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상속인들이 많이 억울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툼이 많습니다. 예, 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 일단 재산별로 이렇게 나눕니다. 현금, 예금, 유가증권,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우리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채재산권이라든지 기타 재산이 있지만 이 부분은 일단 빼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재산별로 재산 무조건 처분했다고 우리가 현금의 상태로 상속받았네. 그렇게는 하지 않고 최대 기간이 2년입니다. 야, 2년 내에 한 금액이, 처분한 금액이 얼마야? 5억 이상이야? 그러면 우리 일단 이거는 소명 받겠어. 소명해. 1년에 2억 이상이야? 그래도 소명해. 그래서 소명을 받아서 만약에 소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 전체 다 전부 다 상속받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20%는 빼줄게. 그럽니다. 왜 그렇죠? 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보시면 자, 저 역시 지금 저는 고향이 부산입니다. 부산인데 이미 제가 지금 고향을 떠나온 지가 꽤 됐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집을 파셨다 또는 예금에서 돈을 인출했다 어떻게 인출했는지 몰라요. 그 어디서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거를 제가 다 입증을 해야 돼요. 어디에 쓰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100% 소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그걸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야 80%만 인정해 소명해 그러면 봐줄게. 돌아가신 분의 그 처분했던 인출했던 그 부분이 80%만 소명해.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소명 못하는 부분이 한 20% 정도는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그 단계가 이렇게 갑니다. 처분했던 부분을 일단 확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1년 내 2억 이상인지 5억 이상인지 또는 2년 내 5억 이상인지 1년 내 2억 이상인지
보고 자, 소명을 합니다. 네, 과세가점 입장에서는 소명을 받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1년 7개월 전에 15억에 아파트를 팔았어요.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과세가청에서는 이거 팔고 현금의 상태로 아들들에게, 자식들에게 갖겠구나라고 일단은 의심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과세관청에서는 상속세 조사를 할 때 이거 입증해라고 합니다. 입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상속인들은 이걸 가지고 입증을 합니다. 자, 보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15억에 파셨는데 이걸 가지고 대출금 5억을 갚았고요. 대출금 5억을 갚았고 병비 1억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하죠? 5억 갚았네? 1억 썼네? 병비 썼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지? 소명 못했던 금액이 9억이네? 9억 전부 다 상속세 과세할게 라는 것이 아니라 한 금액에서 20% 정도는 너네들이 소명 못하겠구나 라고 일단은 인정을 해줘요. 다만 이 금액이 너무 높으면 안 된다. 2억까지만 우리가 그러면 어떤 걸 해줄게. 그래서 9억에서 빼기 매도가에게 15억의 20%와 2억 중에서 작은 금액을 빼줍니다. 그러면 얼마죠? 7억이라는 돈이 상속재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사실 상당히 납세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내가 남긴 재산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설마 세금 낼 게 있겠어? 라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 보니까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 전에 은행 인출이 많았다든지, 또는 처분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었다. 그러면 과세관청에서는 이 처분 금액이 어디다 썼습니까? 라고 소명을 받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5분 정도만 이까지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영상이 있으면 영상으로 해서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시까지만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만약에 2년 이내에, 돌아가시 2년 이내에 8억이라는 재산을 팔았습니다. 팔았다. 자,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이제 소명을 하라고 합니다. 남아있는 상속인들이 소명을 합니다. 사실 제가 소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8억이라는 돈을 아파트를 팔고, 그러니까 뭐 5억은 대출 갚았고요. 1억 5천은 병비 썼습니다. 생활비 썼습니다. 라고 해서 소명 안 되는 돈이 1억 5천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보면 과세가 안 돼요. 왜? 판금액의 20%에 미달하네. 미소명 금액이 판금액의 20% 미달하네. 그러면 과세 안 하겠다. 두 번째, 상속인들이 소명을 했는데 도저히 소명 안 된 금액이 1억 7천 정도 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자, 그러면 8억의 판금액의 20%를 차감하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만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소명 못하는 금액을 전부 다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처분가액의 20% 정도는 차감을 해주고 그 차이만큼만 우리가 과세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부분, 이 마지막 부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시와 똑같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2025년 3월 12일 돌아가셨는데 팔았어요. 어떻게 보니까 15억짜리 아파트를 팔았어요. 15억짜리 아파트면 돌아가시기 1년 몇 개월 전에 15억짜리 팔았네. 그러면 5억 이상이네. 이것은 추정상속재산 대상이 되네.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분명히 이거 소명해라고 할 겁니다. 소명하면 그때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이 소명을 합니다. 어떻게? 15억 중에서 돌아가신 분이 대출금 5억 갚았고요. 그 다음에 병비로 1억 썼습니다. 자, 그러면 소명 못한 금액이 어떻게 되죠? 9억이 되네요. 9억. 9억을 전부 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즉 9억을 현금의 상태로 상속을 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얼마? 20% 처분가액의 20%만큼은 빼주겠다.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소명 못할 부분이다. 왜? 본인이 소명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이 소명하기 때문에 20% 빼주겠다. 다만 2억은 넘지 않겠다. 그러면 얼마죠? 2억을 차감한다. 자, 그러면 7억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넣겠다는 겁니다. 억울할 수가 있겠죠. 팔았을 뿐인데.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금은 일단 하고요.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지금 6시가 넘어갈 것 같기 때문에 자, 맞습니다. 2년 전까지만 봅니다. 2년 전까지만 보고 2년 이후는 추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2년 이내에 판 금액이
4억 9,900이다. 그러면 일단 추정 상속재산으로 우리가 걸 수가 없어요. 과세관청 입장에서. 예. 예. 일단 여러분들 한 2분 정도 정리를 하고요. 지금 상속재산에서 지금 추정 상속재산까지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에 좀 혹시나 좀 기회가 되면 동영상으로 좀 올리든지 해서 좀 대체를 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고 일단은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재산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 다음에 증여세 그리고 상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인접할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자.